안녕하세요. 디파이농부 조 선생입니다. 오늘도 동환님과 함께 한 주간의 비트코인 뉴스, 매크로 뉴스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굉장히 어려운 한 주였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높았던 한 주였고, 조금 기억나는 거는 이번 주에 모든 매크로 이벤트가 지금 몰려있던 한 주였습니다. FOMC도 있었었고, 그 다음에 내마녀의 날, 굉장히 막 옵션 만기에도 이제 겹쳤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이란과 또 이스라엘의 또 갈등도 고조되고, 미국이 마치 개입할 것처럼 이제 제스처를 이제 좀 취하면서 또 변동성이 진짜 너무 컸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았던 한 주였다라고 좀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환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번 한 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번 주는 진짜 지금 한 3, 4주째 쉽지 않은 주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번 주는 정말 좀 쉽지 않은 주였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 주는 매매를 많이 쉬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편했다, 개인적으로. 근데 일단 전쟁이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것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리고 어제가 진짜 피크였어요. 어제 오를 때, 야, 이거 왜 올라?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뭐 전쟁 관련해서 우리가 모르는 정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나오다가 갑자기 밤에 이제 내리꽂고, 그러면 또 저희는 이제 설명해야 되니까 그 왜 내리꽂는지 또 찾아보고 이런 시간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 내용이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이런 경향성이. 그래서 오늘의 내용이 아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주의 주제는 또다시 변동성 지옥이 찾아왔다라는 제목으로 지어봤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번 주 한 주간에 2%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더리움은 5%, 솔라나는 4%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이번 주가 이제 트럼프 취임한 지 21주 차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은 것들이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돌아봐야 될 것은 바로 이제 관세 유예 90일이 이제 끝나가는 이제 타이밍이 좀 오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좀 경제적으로 좀 어지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주요 뉴스 세 가지를 뽑아보면 이렇습니다.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이제 원로 이사가 이제 유력해지고 있고, 7월 달에 금리 인하가 이제 될 수 있다는 좀 시장의 분위기가 좀 조성이 좀 되기도 했습니다. 또 그 와중에 이제 이란과 이제 유럽이 서로 제네바에서 만나가지고 협의를 했었었는데, 이제 건설적인 결과가 좀 도출이 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미국도 사실 유럽하고 이제 얘기하지 말고 미국하고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이제 못 박으면서 또 시장에 좀 큰 혼란을 좀 줬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좋은 뉴스 하나 좀 던져드리면, 스트래티지를 이제 따라서 상장사들이 계속적으로 비트코인에 이제 매집하고 있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가격 하락 자체는 좀 제한적일 것 같다라는 좀 말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주간의 비트코인 이제 현물 ETF 수급을 살펴보면 한 주간 내내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거의 1조 원 이상의 또 자금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대표적으로 이제 IBIT의 그 유입량이 눈에 띄게 높습니다. 근데 IBIT는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사실 ETF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가격에 이제 큰 영향을 주지는 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 피델리티나 이제 아크 쪽에서 좀 유입이 많이 들어와 줘야지 이 걔네들은 이제 거래 시장에서 매입을 계속적으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격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건데, 그쪽에서 매수세가 살짝 좀 낮았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생각보다 유입되는 양보다 이제 가격 상승이 좀 크지 않았다라고 좀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더리움 현물 ETF 한번 살펴보면요, 이번 한 주는 순유입으로 좀 마무리했던 한 주 같습니다. 근데 이더리움 가격 자체는 계속적으로 이 박스권에 좀 멈춰 있습니다. 근데 조금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더리움 고래들이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체인상의 데이터를 보면 이더리움을 계속적으로 매집하고 있는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한번 다시 고개를 들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는 좀 하고 있으나, 이 전체적인 이 상황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주요 뉴스를 이제 동아님께서 하나하나 분석을 해주실 건데요. 첫 번째 주제는 비트코인 수요 확실히 감소하는 중이다라는 제목을 지어주셨습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동아님? 이 보시는 그림은 크립토컨트의 이제 비트코인 어페어런트 디맨드 30일 이동평균선으로 그린 겁니다. 이 어페어런트 디먼드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루에 비트코인이 이제 채굴되는 양이 있잖아요. 그 채굴되는 양에서 움직이는 양을 뺀 거예요. 그걸 이동평균으로 이렇게 한 건데, 그러니까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홀딩하고 있는 수요가 큰 것이고, 종합적으로 언제 보는 지표냐면 비트코인의 수요가 어느 정도 시중에 있는지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표인데, 보시다시피 이제 이 빨간색은 이 수요가 마이너스라는 뜻이죠. 그리고 녹색은 수요가 플러스라는 뜻인데, 보면 수요가 증가를 하면 뒤에 가격 상승이 쫓아옵니다. 그리고 수요가 감소를 하면 이 가격 하락이 쫓아오게 되죠. 그래서 약간의 시차를 두고서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같은 상황은 보면 저희가 이제 한번 이게 떨어졌었잖아요. 오른쪽에 보면 빨간색 딥이 있는데, 여기서 다시 플러스로 전환이 된 후에 전고점을 한번 돌파를 하고 지금 굉장히 빠르게 이 수요가 초록색이 감소하는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소하는 사이클만 놓고 본다면 과거 사이클 대비해서 지금 가격이 사실 5,000불 정도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요 가운데 있는 녹색이 이게 감소하면서 결국에 빨간색으로 한번 컨버전이 되잖아요. 요거처럼 이 감소하는 구간 자체가 길어지면 결국에 비트코인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을 시작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이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그래서 요 어페어런트 디맨드 지표는 수요가 감소한 상태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 하락이 가속화되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지금 요게 빠르게 좀 반등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당연히 비트코인이 상승하면 좋은 거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이 6월 말 접어들었잖아요. 7월 초에 일단 관세 유예 관련해서 또 한번 결정이 있습니다. 유예를 계속 한 번 더 할지, 아니면 그냥 보편관세, 상호관세 걷기로 한 걸 그냥 거둘지, 아니면 뭐 제3의 해법이 나올지, 그 부분이 이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결정이 되든 계속 유예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변동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매크로 지표들이 그걸 포함해서 가령 뭐 이제 7월 정도 되면 부채 한도 협상 미국에서 시작을 하죠. 엑스데이트가 가까이 오기 때문에 부채 한도 협상이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부채 한도를 늘렸을 경우에는 또 바로 이제 미국 정부가 국채 발행을 해서 돈을 끌어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유동성이 또 감소하고, 그래서 6말 7초에 유동성 이벤트가 상당히 많이 있다. 관세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 수요가 감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수요가 일단 중요한 건 지금 상태에서 유지가 돼도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전 높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수요가 낮아진 상태에서 얼마나 장기간 길어지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내려가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그런, 약간 제가 보기에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조심하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가져왔습니다. 네, 우리가 그 다음 좀 살펴봐야 되는 거는 바로 전쟁 이슈입니다. 지금 서로 티격태격 난리도 아닙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우위인 줄 알았는데 이제 다시 이란도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저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이제 도심 한복판에 이제 미사일이 꽂히면서 이거 정말 전쟁이 고조되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계속적으로 이제 뉴스를 좀 많이 보실 수 있는데, 동환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여기에 미국이 개입을 할까요? 그리고 이 상황이 지속이 될까요? 저는 개입을 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개입을 만약에 안 하게 되면 굉장히 안 좋은 선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제3세계 국가가 핵미사일을, 핵폭탄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몇 주 전에 안 상태에서 미국이 손 놓고 있는 사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지금 다 그 문턱에 있는 나라들이 다 지금 핵폭탄을 가지려고 하겠죠. 그런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미국은 개입을 하는 게 굉장히 베리에이션이 넓어요. 미사일을 쏴서 개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외교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하거나 제재를 하거나, 금요일 날에 재무부가 새로운 제재를 이란에 걸기 시작했죠. 그런 부분들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전쟁 자체에는 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저희가 판단하기에 정보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란은 자기들이 처맞은 걸 얘기 안 하고 있고, 이스라엘도 자기들이 손해보는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서로 다 자기가 이기고 있대. 자기가 선빵 계속 치고 있고. 근데 이제 보시는 화면은 이게 이스라엘 수도거든요. 텔아비브라고 하는 수도인데, 텔아비브는 그냥 서울 같아요. 서울 같다는 건 굉장히 도시한 도시야. 초음속 미사일 같은 거 떨어지면 이렇게 지금 기스가 크게 납니다. 누가 봐도 폭격당한 도시처럼 돼. 상황이. 우리는 이란의 제공권을 잃어서 이스라엘이 엄청 공습을 많이 하고 있고 되게 원사이드한 전쟁이 벌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알아본 결과로는 그렇지는 않고, 물론 이란의 피해가 더 크긴 하지만 이스라엘도 만만치 않은 피해를 보고 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이란이 어떤 식으로 미사일을 쏘냐면 새벽에 5발, 아침 먹고 10발, 점심 먹고 5발, 저녁에 커피 마시고 뭐 5발, 이런 식으로 쏴요. 그래서 첫날에는 막 수백 발을 한꺼번에 쐈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극초음속
방사성 미사일에 섞어가지고 계속 쏴요. 그러면 텔아비브 같은 데 사는 시민들은 그냥 하루 종일 방공호에 가 있어요. 계속 사이렌이 울리고 노이로제 걸리겠죠. 근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전달하고 싶은 첫 번째, 이란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전황이 아니다, 현재.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요격을 하고 있지만 그 요격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합니다. 이란은 지금 탄도미사일을 한 1000기 정도 더 쏠 수 있다고 해요. 이스라엘은 이걸 이제 요격을 해야 되는데 이만큼 요격을 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하고, 얘네가 요격을 못하는 순간에는 사실 그 제공권을 잃은 이란이랑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냥 폭탄 두드러 맞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 둘의 전쟁이 답이 없습니다. 둘의 전쟁을 멈추기 위해서는 미국이 좀 이제 들어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란은 이 둘의 전쟁을 멈추는 조건으로 이스라엘의 공격이 먼저 멈춰져야 됐다, 이렇게 이제 조건을 달았어요. 이스라엘은 멈출 생각이 1도 없거든요. 답이 없어요. 일주일째 폭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금요일에 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냐면 제가 이제 찾아본 결과를 설명드릴게요. 그날 E3라고 해서 영국, 프랑스, 독일 외무장관과 이란 외무장관의 협상이 9시에 예정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날 비트코인 가격이 한 4시 15분부터 오르기 시작합니다. 왜 4시 15분이었냐면 이날이 매주 금요일 오후 5시가 대리빗에서 주간 옵션 만기가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보통 포지션이 엄청 크게 잡히면, 그러니까 만기가 되는 물량이 크면 맥스페인이라고 해서 이 만기 옵션을 구매한 모든 사람이 제일 크게 손해를 보는 가격으로 가격이 수렴합니다. 근데 그 가격이 비트코인 기준으로 10만 5천이었어요. 그래서 10만 4천 정도 있던 가격이 일단 5천까지 빠르게 올랐고, E3 회담에서 이란이 이스라엘의 공격을 멈출 수 있다면 우리 행동축을 멈출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란은 굉장히 많이 양보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E3 회담의 내용이 굉장히 진짜 약간 등신 같았어. 이 유럽 애들이 생각이 없어, 내가 보기에. 그래서 회담하고 다들 기다렸을 거잖아요. 나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이거 미국이랑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러고 투자자들이 벙쪄가지고 그때부터 던진 거거든요. 정확하게 하락 시점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 하락은 그것 때문에 벌어졌다 보시면 되고, 중간에 트럼프가 또 좀 이따 얘기했지만 소스를 한번 쳤죠. 중국에서 지금 반도체 칩 생산하고 있는 국가들한테 우리가 특허 열어주고 있는 거 있는데, 그거 이제부터 안 열어줄 거야, 니네 그거 쓰지 마,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2단 역착이 맞고 사실 비트코인 거의 쓰러지기 전까지 갔었는데,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주에도 이란 이스라엘 전쟁의 영향력이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이란이 또 한 가지 갖고 있는 비장의 카드가 있잖아요.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봉쇄를 이제 하게 되면은 사실 유가가 푹 이제 올라갈 건데, 이 카드가 나올 수도 있나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카드는 미국이 개입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두 가지 조건이 저는 트리거가 될 거라 보는데, 첫 번째 조건은 미국이 개입한다. 그래서 미국이 미사일을 쓴다. 그러면 100%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할 겁니다. 아무 배도 못 지나다니게. 이 기뢰가 제거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지금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기뢰가 5,000개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호르무즈 해협은 되게 이 거리가 넓지 않은데, 기껏해야 실제로 배가 지나다닐 수 있는 구간은 9km 정도래요, 폭이. 근데 그거를 세 칸으로 나눠서 왼쪽 3km, 오른쪽 3km를 이렇게 지나다니는 거라고 하던데, 아무튼 거기에다가 이제 기뢰를 깔기 시작하면 그거는 상당히 오랜 기간 그 길은 막힐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는 후티 반군이라고 해서 이란의 거의 약간 꼬봉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 호르무즈 해협을 나오면 오만이라는 나라의 앞바다를 지나게 돼요. 근데 후티 반군이 오만에 있어요. 그래서 야, 호르무즈 해협 막든지 안 막든지 이란이 미사일 두들겨 맞으면 우리가 거기 막아버릴 거야라고 하고 있어요, 후티 반군.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쉽지 않다. 그래서 미국이 개입하게 되면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힐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우리가 또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은, 이런 어떤 전쟁통 속에서 이제 미국이 과연 이제 발을 이제 담글까 말까. 우리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국의 개입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개입이 되면 상황이 굉장히 나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은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어떤 미사일로 이 이란이 갖고 있는 이런 핵시설들을 좀 격파를 해낼 것인가, 또 여기서 나오는 어떤 부수적인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뭐가 있을지 한번 우리가 상상을 좀 해봐야 되는데, 동환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 지금 그림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 그림이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제일 상위 전략무기 중에 하나인 B2 폭격기입니다. 오락 같은 데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삼각형처럼 생겨가지고 팽킹 가위로 끝에머리 자른 것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레이더에 안 잡히는 스텔스 기능이 있는 게 특징이고 굉장히 무거운 폭탄을 수송할 수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제 미국이 갖고 있는 벙커버스터라고 해서 지하로 뚫고 들어가면서 다 터트리는 폭탄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무거운 게 한 9톤 정도 되는 중량을 가진 게 GBU-57이라고 하는 이 폭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은 아마 지금 그걸 떨어뜨리는 거를 사진 찍은 것 같은데 얘를 떨어뜨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하로 한 뭐 몇십 미터 정도를 뚫고 들어가면서 터집니다. 근데 지금 가장 이란 핵시설 중에 핵심이 되는 핵시설이 무슨 산 위에서 설치를 해놔가지고 산을 뚫어가지고 만든 핵시설이에요. 포르도라는 핵시설이 있는데 여기를 부시려면 이 미사일을 한 서너 개를 똑같은 지점에 순차적으로 계속 명중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에 뭐 몇십 미터 뚫고 나가니까 서너 개를 하면 100미터 밑으로 내려가서 폭탄이 터진다. 이 계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핵시설을 부셔버리겠다. 미국이 이걸 해달라라고 이스라엘이 엄청 조르고 있어요. 미국이 정말 이걸 할지 말지. 왜냐하면 이란은 어차피 지금 상당 수준까지 핵기술이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지금 여기서 휴전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적당히 상황이 마무리되면 무조건 핵무기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날려버리기 위해서는 이란이 핵 농축을 하는 시설들을 다 부서뜨려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포르도고 하나는 나탄즈라는 곳인데 나탄즈는 이미 이스라엘이 엄청 많이 때렸고 얘는 평평한 땅 위에 있어서 여기는 이제 얼추 끝났다라는 평가를 또 받고 있어요. 어쨌든 이 포르도라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까가 되게 중요하고 어제 되게 재밌는 기사가 났던 게 뭐냐면 CBS 방송에서 보도를 했는데 트럼프가 이걸 물어봤대. 군사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군인들 불러다가 야 근데 이거 떨어뜨리면 진짜로 핵기지 작살나는 거 맞아? 떨어뜨렸는데 작살 안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군인들은 이거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 질문을 했다는 게 되게 웃긴 거지. 그러니까 트럼프는 되게 고민 중인 거야. 이거를 그냥 핵을 가지게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만약에 핵을 부시겠다고 이 폭탄 떨어뜨렸는데 안 부서졌어. 그러면은 미국의 군사 능력만 개망신 당하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미사일 쐈으니까 이제 미사일 맞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어떤 아랍인이 배낭에다가 핵폭탄 담고 뉴욕에 이렇게 와가지고 룰루랄라해서 거기서 핵보드 터뜨리는 일이 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감안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걸 고민하고 있다. 현재 상황으로는. 그리고 이제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겠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중 하나가 얘를 이용해서 포르도 핵시설을 파괴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근데 이걸 파괴를 했어. 그러면 이게 그냥 끝나요? 아니잖아요. 뭔가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정리를 하는 과정은 보통 중동에서 어떻게 해왔냐면 지상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항복을 받아요. 그래서 정권 교체를 시키는 게 지금까지의 상례였어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80 몇 살짜리 그 국가 지도자 있잖아요. 이란 지도자를 들어가서 얘한테 항복을 받아. 혹은 얘를 사살해. 그 다음에 친미 성향의 어떤 정권을 태워놓는 것까지가 미국이 지금까지 많이 했었던 일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또 딜레마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해서 성공한 사례가 단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미국이 들어가서 이 난리를 피우면 그 전에 있던 애들보다 더 악질인 애들이 정권을 잡게 돼. 그러니까 가령 이라크, IS,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정권 잡았잖아요. 그리고 이라크도 IS가 이제 그 뒤에 다시 출몰을 하기 시작했지. 그러니까 미국이 들어와서 해집어 놓으면 더 안 좋은 애들이 이제 정권을 잡는 게 문제야. 그러니까 미국은 이것도 사실 고민인 거지. 그리고 이게 명분적인 측면에서 말이 안 돼요. 이 미국이 얻어맞은 것도 아니고 먼저.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이란이 아무 잘못을 안 했는데 지금 지들이 그냥 삘 받아가지고 폭격한 거거든요. 미국이 그걸 맞장구를 쳐준다는 게 그냥 침략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명분이 좀 없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머리가 빠개지고 있을 겁니다.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이 될 텐데 일단 어제 유럽 외무장관이랑 이란이랑 만나서 얘기한 거는 유럽은 이란에 더 이상 솔루션이 될 수 없어요. 그럼 이제 이란이 트럼프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트럼프가 자기 SNS에 썼다시피 무조건 항복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란은 가오가 있단 말이에요. 하기가 싫어. 무조건 항복을. 그러면 결국에 이번 주에도 미사일 서로 날리면서 그냥 죽어라 싸우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재수 없으면 비트코인 가격 내려갈 거고 주식 가격 내려갈 거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높은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있었던 것 중에 중요했던 이제 이벤트는 바로 FOMC가 있었습니다. 금리는 이제 동결이 됐는데 이 점도표에서 좀 봤을 때 FOMC 내에서도 서로 의견이
참 많이 갈리는구나를 좀 알 수 있었습니다. 동원님이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금 연준도 거의 남북전쟁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보시면 원래 6월 FOMC가 금리 동결일 거라는 건 거의 99% 확률로 시장이 반영을 하고 있었고 역시 동결이 나왔죠. 근데 이제 3, 6, 9, 12월에는 점도표라는 걸 얘네가 공개를 해요. 점도표가 연준에서 금리 결정하는 위원이 총 19명인데 얘네가 생각할 때 올해 말에 금리가 어떨 것 같아, 내년 말에 어떨 것 같아, 내후년 말에 어떨 것 같아를 이렇게 칸에다가 지들이 이제 점으로 찍는 거예요. 이 부분이 예측 불허예요. 특히 이번에가 굉장히 좀 복잡할 거라 예상이 됐는데 정말 딱 반으로 잘려서 8명은 0.5%포인트 내린다. 2번 내린다는 거죠. 그리고 7명은 올해 말에 지금이랑 금리 똑같을 거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반 쪼개진 상태인데 어쨌든 결론이 나기에는 0.5% 그러니까 이 두 차례 내린다는 쪽이 한 명이 더 많았기 때문에 점도표 상으로 볼 때는 2번이나 하는 쪽으로 지금 잡히기는 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아슬아슬하다. 그래서 다음 9월 달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기 좀 어렵다. 이게 이제 중요할 것 같고 연준에서 이제 파월이 얘기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연준에서 얘기했었던 거는 일단 파월은 여름 데이터까지를 봐야 우리가 과세 정책이 물가나 경기나 고용에 미친 영향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FOMC가 7월, 9월, 10월, 12월 이렇게 4번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름 데이터를 본다고 하면 7월은 일단 제껴지는 거고 9월, 10월, 12월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중에 2번 인하를 하겠다는 게 지금의 이제 컨센서스라 보시면 되고 요게 이제 어떻게 될지는 9월 달에 가봐야 알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코인과 관련돼서 또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이 코인 역사상 여름에 불장이 온 적이 없죠. 그렇죠. 겨울에만 이제 불장이 왔습니다. 이번 여름도 과거와 이제 패턴이 같다면 이번 여름도 꽤나 우울한 여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7월이 아니라 이제 9월 정도의 금리 인하를 이제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또 이런 점 좀 유의를 좀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또 이제 재밌었던 거는 갑자기 이 원로의 반란이다라고 하면서 많은 기사들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트위터에서는 이 양반이 이제 차기 이제 의장이다 막 이런 내용도 이제 올라올 정도로 굉장히 변화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환님이 예전에 얘기하셨을 때는 이분이 아니셨잖아요. 다른 분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후보에 있었어요. 원로도. 근데 어쨌든 이 크리스토퍼 월러가 확실시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동환님? 그러니까 사실 파월이 이걸 먼저 설명해야 돼. FOMC가 열리기 2주 전부터는 연준 위원들이 공식 발언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사람들이 금리에 대해서 입을 꽉 다뭅니다. 근데 FOMC 때 가장 먼저 이제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 하면서 자기 의견을 얘기를 해요. 근데 여름 지나봐야 알 것 같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파월이 그냥 큰형님이 선을 그은 거야. 근데 그 바로 다음 날에 월러가 띵 나오더니 나는 7월에 금리 인하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싸우자는 거지. 싸우자는 거고요. 월러는 연준 의장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사람은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인데 사실 이 연준 의장으로 가게 되면 사실 한 단계 강등되는 건데 그래도 트럼프한테 카드가 없을 경우에 이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월러가 이번에 반란을 일으키면서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되게 고맙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계속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한 2달 전부터 금리 인하 충분히 가능한 컨디션이고 지금 지표 같은 거를 해석하기에 따라서 금리 인하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왔어요. 그래서 월러가 얘기하는 게 딱히 사리가 안 맞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이 월러는 어떤 취지냐면 지금 내가 볼 때 노동시장 붕괴 우려되고 지금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는데 노동시장이 붕괴될 때까지 왜 기다리냐. 붕괴가 될 것 같으면 개입해서 안 붕괴되도록 해야지. 이게 되게 합리적인 얘기 같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파월이 얘기하는 거는 노동시장이 부서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금리 인하 날 거야.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좀 있고 결국에 월러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이제 얻을 수 있는 발생하는 효과는 뭐냐면 이제 시장에서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기대감이 커져요. 그래서 내려가야 될 가격이 안 내려가고 버티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이라면 비트코인 가격을 불건전하게 만드는 건데 불장의 신호탄이죠. 그렇죠. 이게 조정을 받는 게 맞는데 버틴단 말이에요. 그래서 월러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기대를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우리 트럼프가 여러 가지 이제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제 앞서 이제 드린 것처럼 뭔가 중국과의 그 교섭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은데 동아님이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요것도 사실 이제 금요일에 나왔던 얘기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TSMC 같은 반도체 기업들이 이 미국의 특허를 많이 사용해요. 미국 기술을. 근데 그거를 중국 줄 거면 쓰지 마. 이런 내용이에요. 돈 내고 써. 그럼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비용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실제로 사용하기가 돈 내고 써라고 해서 그 진짜 돈 내고 쓰라는 말이 아닐 거잖아요. 알아서 기어 뭐 이런 말입니다. 쉽지가 않고 사실 이제 그 미국이랑 중국이랑 2차 관세 협상 하면서 그 히토요 때문에 중국이 원하는 쪽으로 협상의 추가 많이 기울어졌었기 때문에 미국이 좀 깨갱했다라고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관세 관련한 무엇이 진행되기 어렵겠다. 사실상 미국이 예전처럼 관세 깡패처럼 뭐 어떻게 못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많았는데 사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중국에 다시 시비 걸겠다는 거거든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이게 시기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요. 제가 볼 때 우리 투자하기에. 왜냐하면 지금 다음 주만 돼도 부채 협상도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관세 유예에 대해서 또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당장 다이다이로 얘기하는 관세에는 인도가 있고 EU가 있습니다. 이게 또 다음 주에 얘기가 돼야 되고 근데 여기서 또 중국한테 시비를 턴다? 그리고 또 이란한테 미사일을 쏠지 말지를 결정한다? 대략 한 5가지 정도, 6가지 정도가 다음 주에 다 결정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동성이 엄청 심할 것 같다. 네. 그래서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트럼프는 의약품 관세도 곧 발효시키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7가지인 거예요. 그 하나하나가 다 비트코인 가격을 순간적으로 $1,000 올렸다, $1,000 내릴 수 있는 그런 재료들입니다. 네,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이번 주 올라갈 것 같냐, 내려갈 것 같냐. 전 개인적으로 이번 주 초부터 계속 라이브에서도 한번 쉬어가자라는 영상을 올리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락뷰를 계속 보고 있었었는데 다음 주에도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냥 관망이 최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환님은 다음 주에 기적적으로 이게 상승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여지없이 하락할 거다라고 보시나요? 저는 이미 유동성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뭔가 계기가 있지 않으면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지금 현재로서 그런 계기가 될 만한 가장 가까운 이벤트는 역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가장 그래도 가까운 긍정적인 이벤트 같은데 그것도 거의 8월 직전에나 될 거라는 게 사실 긍정적인 시각이죠. 좋게 봐줬을 때 그렇다. 그러면 7월에 적어도 한 중순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하락뷰 오늘은 동일하네요. 우리 둘 다 그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한 주간의 비트코인 매크로 뉴스를 정리해 봤습니다. 디파이 농부 조선사행은 더 나은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 안녕.